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경선 기간 내내 1위 자리를 지켰고요. 최종 누적 득표율 89.77%로 본선행을 결정지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선출로 대선 시기가 더욱 빨라질 텐데요. 2차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 대행 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막바지 경선전에 돌입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 관련 사항 먼저 알려드립니다. 산림청이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발생 시 대피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대피를 권장하는 지역에 안내가 있는 경우 즉시 안내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가지 등을 제거한 후 엎드려 낮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되겠네요. 이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21대 대선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역대 다른 경선에서의 후보 득표율보다도 가장 높은 득표율,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 득표율의 의미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압도적 정권 교체에 대한 당원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최대로 집결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권리당원의 지지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전당대회에서도 88%가 넘었었으니까요. 이번 권리당원 투표만 했을 경우에는 뭐 9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올 거랑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예. 이제 관건은 그 일반 국민 그 선거인단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근데 저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재명 후보 뭐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뭐 민주당 지지자한테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를 도구로서 쓰겠다 이런 여론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측됐던 결과이고 당연하고 아마 그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이제 책임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결과죠. 예. 김희중 의원도 어제 현장에 계셨나요? 네.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킨텍스에 있습니다. 네. 일산에 있는 킨텍스 상당히 넓은 장소죠, 그죠? 네네. 자, 이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도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때는 50% 간신히 약간 넘은 득표를 했잖아요. 네. 지금 거의 뭐 90% 가까이 득표를 했으니까 거의 한 39%, 40%를 더 득표를 했죠. 더 압도적이네요. 예, 완전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이재명 그 이제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의 지지로 그렇게 그냥 압도적인 지지로 연결되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사실 그 동안에 지난 대선과 다른 것은 지난 대선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중앙에서 뭐 의원들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의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뭐 이렇게 압도한다라고 이게 우세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시작된 그런 경선인 측면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선에서 0.73%로 석패한 이후에 이제 당대표가 되었잖아요. 당대표가 되면서 그 다음 23년도에 있었던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저는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런 이제 총선 열기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총선에서 171석의 압도적인 이제 승리를 하면서 당내의 입지를 완전히 이제 굳힌 그렇게 되었고, 또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해서 많은 당원 당규들도 당원 중심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런 개혁을 통해서 당원들의 참여가 그전부터 또 상당히 또 높은 데다가 그것이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또 연결된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더해서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본인의 성과 이런 거에 더해서 이제 이번에 조기 선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원적 비상계엄으로 탄핵되어서 파면돼서 조기선거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덧붙여져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렇게 기결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에 대한 집결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면이라는 것도 반사적으로 더 결집이 되는 이유일 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추대식이라는 평가로 논평을 대신했는데 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대식으로 이제 좀 비판을 가려고 하는데 비판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뭐 비판의 효과를 따지기 앞서서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경선이라는 장이 당의 미래 후보들을 길러내는 장이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후보로 뽑힐 때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 이렇게 나오셔서 한 20% 이상씩 다 득표를 하면서 그 미래 후보로 등장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재명 대표께서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너무 일방적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께서 혹시 대통령이 되면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견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압도적 일방적인 결과를 이렇게 낳게 되면 사실 중도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연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금 앞으로의 대선 전략에 부합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압도적인 득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의 탄생을 글쎄 이제 너무 압도적이다라고 우려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저렇게 결집되어 있으면 우리가 참 대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압도적인 말로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완승? 압도적이다, 완승. 어느 게 더 뭐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국민 여론에서는 그래도 권리당원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역선택 방지라는 조항을 두다 보니까
당심과 민심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준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물론 뭐 권리당원에서는 90%가 좀 넘었고 민심에서는 88%대를 기록했으니까 근데 그 차이가 뭐 유의미한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부러운 마음보다도 약간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권을 서로 교체하는 민주당이 이렇게 1인 그 독주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중장기적으로. 예. 이게 호모지니어스 믹스처라고 해서 이제 동일한 집단들끼리 계속 모여 있으면 열등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확증 편향만 더 강해지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 부패한다고 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자발적인 당원과 민심의 선택이 이재명 후보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달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민주당이 가는 길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커졌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께 여쭤봅니다. 그런 우려의 발언을 김동연 후보가 하긴 했습니다. 네. 경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가 90% 가까운 지지를 받는 것은 당이 건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 당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 김동연 후보의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그 일국 체제라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하신 말씀을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을 넣으면 딱 맞는 말 같아요. 사실 일국 체제라고 하는데 제가 22년 8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당직을 맡으면서 제가 지금 거리에서 뵀거든요. 근데 실제로 회의하시거나 결정하실 때 보면 독단적이지가 않으세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대표적인 게 우리 정책위 의장과 되게 이견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다 이제 유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도 다 유임시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당의 3력 중에 하나인 전략위원장도 회의할 때 보면 레드팀 역할을 오히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이견을 허용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과는 제가 옆에서 본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 스타일은 정말로 실용주의자입니다. 네. 실용주의자고 실제로 뭐 중도 확장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서 외연 확장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래 스타일이 그렇고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다 보여줬거든요. 성과로서. 그게 다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선대위도 그 아주 폭넓게 쓰겠다라고 하고 능력 중심을 하겠다 그래서 뭐 보수 측 인사도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당내의 모든 그 뭐 친명 비명 이런 걸 다 넘어서 능력 위주로 선대위도 꾸리겠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도층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선 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 보면 예. 중도층이 오히려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따로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세상으로. 일반적으로 추세상으로 그렇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유연하다라고 설명하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당선된 경선에서 왜 현역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김동연 후보, 단 한 명도 김경수 후보 쪽으로 가지 못한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뭐 의원들의 선택인 거고 일단 당직자 같은 경우는 경선 캠프에 이제 들어갈 수는 없어서 저희는 뭐 들어가지 못한 거고 그분들의 선택인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인 거고 그리고 사실 또 반대로 보면은 그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 김동연 이제 지사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기도지사잖아요. 경기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정말로 정말 뭐랄까 이렇게 처참한 성적표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사실 자기 반성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현직 도지사로서의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수도권 경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경선 시작 전부터 워낙 그 뭐 어대명 이라는 그런 압도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9대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90%로 대선 후보가 될 이재명 후보 이랬는데 그게 또 현실화됐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오히려 민주당 경선은 2위에 더 주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착한
2등을 노렸던 김경수 후보는 3등을 했고요. 대안 2등을 노린 김동연 후보가 6.87%로 10%는 못 넘었지만 2등이 됐습니다. 자, 2, 3위 결정의 요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김현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치환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우리 당이 건강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12.3 계엄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탄핵이라는 헌정사가 중단되는 뭐 그런 그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 그 건강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없다면 전 민주당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금 자신하지만 이 분명히 반면 교사에 이 교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저는 민주당에 똑같이 전철을 밟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요. 2위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지사가 2위를 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정치적 공백기가 컸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이뤄놓은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크게 유권자들에게 부각됐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경남지사로서 메가시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이거 타이틀밖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독일 유학하면서 정치적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민주당 그 당원들에게 어필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직 도지사고 도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 측면이 작용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2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이번 경선에 나오는 게 나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됐을까? 라고 아마 평가를 할 겁니까? 할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예. 근데 괜히 나왔나 보다 라는 생각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어요. 주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면 그래도 김경수 후보의 경우에는 사면 됐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복권도 됐고 말 그대로 친문의 적자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별로 뚜렷한 족적을 이번에 못 남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전혀 김경수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선 일정을 생각하거나 준비하거나 구상해온 바 없이 급박하게 돌아간 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그 뭐 비상계엄 되고 내란되고 급거 귀국해서 비상계엄 탄핵을 위해서 뭐 단식 농성을 하고 이런 과정이 미리 준비해온 대선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대선을 준비할 때는 당연히 사람, 정책, 내용, 뭐 조직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출발하다 보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뚫어내기가 힘든 거고,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들도 그런 이 경선에서 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것이 정치적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어차피 지금 당장의 대선 경선에서 의미 있는 경합이든 아니면 대선 이후에 당내 기반 확대, 당내의 향후의 어떤 당권까지 바라보는 어떤 징검다리로서의 의미도 사실은 어려운 경선이었기 때문에 이 그 출마 자체 의미를 두는 쪽으로 중간에 이미 이제 선회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지율 자체로는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3인 경선을 하면서 뭐 압도적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 또 어쨌든 경쟁하는 후보지만 이런 분위기를 같이 형성해줬다는 데에는 충분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당장에 이제 이후 정치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때 대선이 끝나면 또 국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일하는 데 집중하지 정권의 어려움을 당을 동원해서 막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은 당대로 또 다른 어떤 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회 모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찾아가실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분과 좀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김건 의원께 가장 먼저 발언 기회는 드릴 텐데요. 이재명 민주당 이제 본선 후보입니다. 수락연설에서 첫 일성으로 통합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도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도 통합 이야기 많이 했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도 당선 소감에서도 공정과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됐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 또 이재명 후보는 현충원을 방문해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이른바 보수로 구분되는 전직 대통령의 묘소도 찾아갔습니다. 자, 네 분께 여쭤봅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통합 정말 진정한 의미의 대선 이후에도 통합 행보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표를 얻기 위한 중도 확장에 더 힘이 실려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먼저 김건희 의원께요. 그러니까 이미지 변신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라는 거 앞속에서 이제 중도층에 대한 지지를 소구하기 위해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시는 건데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뭐 자세라든가 메시지 갖고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조금 약간 인지 부조화처럼 저희가 느껴지는 게 이제 친기업적인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결론은 또 상법 개정을 아주 강하게 갖고 와야 된다. 뭐든가 노란 봉투법도 계속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키워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52시간제는 이제 흔들 수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앞뒤가 조금 그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이미지 변신뿐만 아니라 뭔가 좀 실천을 하는 모습 가령 뭐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거라 입법이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라도 뭔가 이제 실천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조금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김정일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통합 행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묘소 참배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묘소 저도 오늘 현충원 같이 갔었는데요. 묘소 참배한 거는 일종의 그 본인의 그 의지 표명에 대한 메시지를 준 거 차원에서 가신 것 같고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내란 종식하고 국민 통합 그리고 민생 회복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치의 본령이 이제 그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와 민생이 워낙 지금 나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과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서 그런 그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하다 보면 국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통합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번 내란 종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단죄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역사가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이번 대선의 그 구도를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 대 헌정 수호 세력 이렇게 이제 구도를 이제 짜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헌정 수호 세력들을 최대한 연대를 하고 국민 통합하는 그리고 민생에 집중하는 이런 식의 행보를 하다 보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다. 다만 그 내라는 종식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단죄하는 것은 국민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수락연설에서도 그 통합이라는 것만 14번을 언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국민 통합을 하고 가겠다는 본인의 그 의지 표현을 강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탄압을 받았던 DJ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그 분들을 용서하고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서 성공했잖아요. 그런 모델이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은 실천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따가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이나 이 부분은 구분해야 된다는 부분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였던 통합의 그 행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전 대통령으로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편안했던 시기가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분기에 한 번씩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하고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가장 정치적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 대해서는 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통합이 과연 뭐 지금 대통령이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 정치 보복 않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렇게 믿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얘기했던 것과 실제 행동했던 것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예.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라는 거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극렬하게 지지하는 분들 있다는 거 알지만 반대로 대척점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예.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통합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이상의 노력을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연설에서 통합 외쳤습니다. 그런데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었던 이른바 보수 정당 인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적폐 수사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구심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예. 조계 부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행보 이제 가장 많이 국민의힘 쪽에서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대선 이후에도 이게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삶이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씌워져 있는 어떤 이미지 프레임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자체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형성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일단 빼고라도 이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때 하는 걸 보면 이게 어떤 이념이라든가 진영,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실제 지역에서 시민들과의 공감과 소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민 만족도가 높은 그러니까 행정의 효능감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했던 그런 행정가였어요.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필수적인 거죠. 이게 다른 뭐 역대 어떤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지금과 가장 좀 비슷하다,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게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IMF 사태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NPT 탈퇴 이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남북 관계가 좀 어려울 때였고요. 또 IT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특히 IMF 극복이란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필수적이었는데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역주의와 이념의 피해자였습니다. 평생 정치하면서 계속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도하는 통합이 가능했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정치보복적 수사 피해자이고요. 그런 부분을 실제 이 통합 행보로 이어진다고 하면 수용성도 넓어질 거고요. 실현 가능할 거고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교수 여쭤봅니다. 아까 이제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통합은 가야 되는데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은 또 이건 구분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이게 묘한 게 내란 세력이라 그러면 사실 통합의 대상과도 이게 서로 섞일 수밖에 없는데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 통합이 그렇다면은 과연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은 유지하고 가능할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란 세력을 이미 규정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이미 내란 세력을 규정해서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객관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이미 예단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줘서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 사이에는 약간 신뢰 갭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눈으로 봤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께서 이제 당대표 경선에서 경쟁하실 때 박용진 의원이 공천 같은 거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을 만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는 또 비명 행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나중에 꼭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 예를 아주 그냥 이렇게 부각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걸 해소하려 그러면 그냥 말로선 안 되고 어떤 실천 같은 거 보여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 지금 이제 뭐 대선이 이미 시작돼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시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여야가 이미 합의해서 하기로 됐던 거 있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북한 인권재단 뭐 그거는 여야가 다 합의한 건데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하다든가 이렇게 좀 행동으로 실천을 보이면 조금 국민들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통합을 구체할 수 있는 것도 내란 세력을 처벌하려고 하는 목적이 노골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실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건 의원 의견이신데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아니 그거는 저는 완전히 생각이 틀린데요. 제가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게 아니고요. 내란 세력임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은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라는 것이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그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정권 때 했던 그런 뭐 표적 수사라든지 이런 그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도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정치 보복과 관련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치 보복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행행했던 것은 전 정부와 그 이재명 대표를 특히 표적 수사를 많이 했는데 그 가능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검찰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의 그 비대해진 권력 사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그 검찰을 잘못 써서 이런저런 문제도 지적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못 쓴 칼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도 했었고 한동훈 지금 후보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대해진 검찰 권력,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독점하게 하는 이거 세계에도 유례도 없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분리시켜서 검찰권도 좀 이렇게 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뒷받침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담보하는 제도 개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건 의원 추가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제 그냥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그 재판의 결과를 예단하는 게 되니까. 이제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내란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 예.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네네. 법원 결과 중심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이 아니신가 싶고요. 자, 정건진 대변인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보수 농객인 정규재 주필, 조갑재 대표와 만남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여준 전 장관의 민주당 선대위원장 영입 한 방 맞았다고 봐야 될까요? 뭐 한 방 맞은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중도 보수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잖아요. 거기에서 뭐 비교적 본인과 개인적 친분도 있고 친밀도가 형성된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보는데 실제 윤여준 선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지금 그 구성된 이재명 후보 캠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명분상으로 그냥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전략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왼쪽에 있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른바 집토끼들은 다 자신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들이나 산에 있는 중도 외연학대다. 네, 이쪽으로 전략을 짜고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당이 일부 그런 빌미를 줬다는 측면은 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중도 보수에서 특히 중도 진영에서 명확하게 우리의 포스트를 잘 지키고 있었으면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반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아쉬운 대목이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아까 김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말과 행동의 이 언행 불일치, 이 신뢰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한순간에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표를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은 중도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중도 보수 단일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건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죠. 대법원 심리를 좀 발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대선 선거일 전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전망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투표일 전에 6월 3일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는지 심지어 일부 법조인들은 5월 11일 후보자 등록 마감 전에 나올 수도 있다.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보시기에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그 선고의 또 결과는 뭐 유죄 무죄 뭐 상고 기각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전례 없는 그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예. 대선 전 선고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후보 등록 전이냐 등록 후 6월 3일 이전이냐 이거는 그것까지 한다면 너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긴 하는데 저는 뭐 한다고 하면 5월 10일 이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1, 2심 결과가 다르지만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지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 정리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고요. 벌써 지난주에 2번이나 전원합의 심리기를 정해졌고 진행했고 전원합의 심리기일요. 예. 거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뭐 1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한 10명 정도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지금 이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각 쟁점을 정리해서 차회 전원합의 심리기일에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모이면 어느 정도 결론이 정리되면 대법관들 12명의 의견을 물어서 바로 정리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5월 10일 이전에도 가능하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워낙 사법부에서 또 그 이전에 이 비상계엄 자체부터가 전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특히 지기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라는 아무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봤던 일도 벌어진 마당에서 걱정은 있지만 저는 어느 시점에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검찰 상고 기각 무죄 확정의 가능성이 뭐 높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건 선고 자체가 대선 투표일 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조기현 부위원장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김건 의원께 여쭤봅니다. 이게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오늘 방한했습니까?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언론에서도 봤는데. 네, 잠깐만요. 오늘 방한합니까 아니면은 사실과 다릅니까? 그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저도 언론에서 본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네요. 방한은요. 뭐 방한한다는 보도. 방한이 이번 선거와 어떤 식으로든 뭐 부분적으로라도 연결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선거가 제가 특징을 보자 그러면 별로 이렇게 우리 그 대외 관계 외교라든가 이런 거가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대선 토론회에서도 지금 별로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하긴 했는데 29일 내일 한국을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누구와 만나는지 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좀 확인을 해서 수요일 있을 KBS 열린 토론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 관련 내용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경에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확산 중입니다. 현재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6시부로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오늘 오후 4시부로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양방향 진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노곡동에 산불이 확산되어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구, 군위, 칠곡, 영천 등 지역 주민들은 사전 대피 준비를 하시고 지자체, 경찰 등의 안내가 있는 경우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을 이제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2부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건 의원께요. 국민의힘 이천 경선 막바지에 다루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두 사람이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반 뭐 득표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내일 두 사람이 누가 될까요? 뭐 제가 사실 어떤 캠프에서 있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요. 일단 예측이니까요. 예측이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중도 쪽으로 계신 분 두 분 있고 그다음에 약간 강성 쪽으로 계신 분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양쪽에서 한 분씩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제 그 중도 쪽으로 있으신 분은 이 한동훈 후보가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안철수 후보 그 지지율이 그렇게 아직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홍준표 후보 두 분 중에서 누가 올라갈지는 조금 아직은 미상인데 뭐 여론 조사를 이렇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건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홍준표 후보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 이렇게 뭐 외로운 섬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약세를 자인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투표라는 거는 뚜껑을 항상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네.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은 조금 있다가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명 가리는 건 상당히 좀 예측하는 걸 난망해 하시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요 네. 재밌는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가 방송에 나가면 예측해달라고 그러는데 당직자라 하기가 어렵다. 예. 이렇게 질문을 피해 갔는데 다른 방법이 있겠다. 제가 이렇게 방송 다니면서 10명의 패널에게 누가 될 것 같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의견이 아니라 10명에게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10명에 물어봤는데 한동훈,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이 결승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 사람이 6명이었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전망했는가도 한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뭐 신뢰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상황을 좀 물어봤더니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희망하는 당심이 대부분 김문수 후보에게 가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한덕수 후보의 권한 대행에 대한 단일화 때문에 여론조사상이나 뭐 어떤 흐름이 아주 급전직하지 않고 예. 그 관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전망을 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그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이 김문수 후보를 예상한 사람이 조금 더 많았던 게 아닌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제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어디서 한 조경 얘기를 부의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제가 어디서 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저도 전해주셨나요? 따로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원하고 그 역선택 배제가 들어간 국민 여론조사인데 크게 여론상 차이가 없을 거고요. 이 경선은 결국에 이 3명의 후보 중에 누구를 2인으로 올리고 그중에 누구를 대선으로 뽑을 거냐의 경선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예비 경선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 투표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고 최근 여론에 이제 막판에 갈수록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탄핵 반대를 한 지지자들은 결국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택적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 후보도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략하면서 탄핵 이 찬성 쪽의 여론을 본인으로 집중시키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의 예측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나경원 떨어질 거라고 제가 예측한 사람 아닙니까? 유일하게 맞췄는데 이번엔 저는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올라갈 것 같다고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이유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한덕수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는 겹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만 김문수 후보만 동일했었잖아요. 나머지 세 후보는 반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나머지 3명도 다 단일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바꿔서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메리트가 좀 사라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권리당원이 한 76만 명,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77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43만 명이 영남권이라고 합니다. 그 수도권이 한 39% 되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대구시장 현직인데 뭐 인기는 없다라고는 하던데 어쨌든 그쪽에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그 당원들의 지지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제가 토론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좀 내용이 잘 없더라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빈약한 측면이 좀 드러난 것도 있고 능력 면에서는 좀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많은 경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대선 경쟁력이 대선에도 한번 나간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찬탄과 반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 뭐 안철수의 표는 거의 뭐 한동훈 쪽으로 다 쏠릴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홍준표와 한동훈 두 후보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걸어보겠습니다. 자, 뭐를 걸으시나요? 네 분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어린이날인가요? 출연할 테니까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또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생방송인가요? 네, 생방송입니다. 네. 자, 김건호 의원께 여쭤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입니까? 사실 저는 출마하시지 않으리라고 많이 예상을 지난주에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총리 비서실장이 먼저 사퇴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오려는 조짐이 너무 분명해서 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아직 뭐 머릿속에서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하지만 출마 가능성은 높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현상으로 나타난 걸 봤을 때는 자꾸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봅니다. 일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국민의힘에 먼저 이제 선빵을 날렸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분석상으로 올라오는데 또 국민의힘은 정대철 헌정회장 이야기를 합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곧 만날 거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게 헌정회장인데 조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면서 빅플랫폼 쪽으로 이른바 빅텐트라고 불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포석, 움직임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거기까지 아직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마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장이 아마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 정대철 그 헌정회장께서 원래 인연이 각별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역할을 아마 요청받아서 만나볼 계획이다 정도까지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런 흐름이 뭐 빅텐트까지의 어떤 구상 계획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빅텐트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게 빅텐트 정도 되려면 지금 이미 외곽에 있는 이 제3세력들이 국민의힘 후보 또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한 어떤 단일한 목표와 전선 아래 여러 가지 협의가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사실 고작
한덕수 대행 출마 여부에 대한 타진 정도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 정도라고 하면 이것이 보수의 외연 확정을 위한 이 구상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뭐 한덕수 대행의 출마하냐 마느냐, 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가 지금 국민의힘을 포함한 이 보수 세력은 이 향후 선거에서 마지막 변수이지 그 이상의 어떤 이 빅텐트 내지는 후보 간 연대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뭐 흐름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광재 대변인 지금 일단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대철 헌정회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출마를 굳혔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움직임은 일각에서 이야기했던 빅 플랫폼, 빅 텐트와 비슷한 모양새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순신 장군이 했었던 하객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 이재명 정서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왜 반 이재명 정서가 있냐면 일단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많아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은 일극 체제라는 틀 속에 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 남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당내 민주주의나 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경선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고 보거든요. 정대철 헌정회장 같은 경우엔 본인이 갖고 있는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이 개헌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도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덜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압박하는 과정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와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면 다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이재명 후보 한번 맞서보자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 그게 현실화된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이재명 대세론이 있지만 그것을 막는 가장 큰 방법은 반 이재명 정서에 동의하는 또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사람들 같이 모으면 뭐 그 구도가 확실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아무리 대세론이더라도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이야기한 대로 정대철 헌정회장의 움직임 또 이낙연 전 총리의 워낙 또 신중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출마를 굳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좀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호남 민심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지금 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한덕수 출마 이런 관련해서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인해서 그 불리해진 대선 구도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하는 정치 공학적인 접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민심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후보 4명 중에 3명도 한덕수 출마 단일화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확 바꿨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후보들이 꼬리를 내리니까 한덕수 대행이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대선 행보를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가 갖고 있는 표심을 경선 과정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하나가 있는 것과 또 하나는 한덕수 그 대행의 뭐 지지율도 고만고만하잖아요. 본인들이랑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후보가 되면 단일화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정치공학적인 전 접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우리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쉽습니다. 저희 당의 당대표까지 하고 총리까지 역임하셨던 분이 지금 이런 빅텐트론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좀 뭐 이렇게 즐거운 일은 아닌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빅텐트도 지금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가세해서 빅텐트를 친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낙연 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반탄 세력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빅텐트를 치려면 뭐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반 이재명으로 그거를 빅텐트를 친다고 하면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그에 동의하고 그냥 그걸로 가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민주당이었던 두 인물 정대철 헌정회장 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가 두 인물에게 전화 걸 가능성이나 직접 만날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 이제 저희 당이 지금 아니시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니 윤여준 전 장관도 선대위원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국민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뭐 가능성이야 뭐 없다 그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전화를 안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근혜에게 여쭤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사퇴를 하면 어떻게 단일화가 이루어지겠냐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뭐 비공식 단판 콘클라베 요즘에 교황 선출을 6일부터 이제 시작한다니까 자꾸 콘클라베 이야기를 많이 또 하는데 네.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어떤 방식이 될 건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될 건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우리 후보분들이 조금 입장이 바뀌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출마 자체 부정적이다가 요새는 일단 다 받아들이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제 기정사실로 되니까 그랬을 때는 결국은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는 일단 받아들이고 아까 뭐 정치공학이라고 그러셨지만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결국은 이 지지층을 확대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이제 연합을 맺고 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뭐 각 후보분들께서 이제 어떤 분은 콘클라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뭐 원샷 경선도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누가 후보가 되냐에 따라서 그 후보 대신을 후보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 측하고의 합의에 따라 될 거니까 어쨌든 공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맞는 말씀인데 워낙 시간이 없어서 뭔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난 정보 알려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산림청이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현재 대구 동변, 서변, 구암동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피소 동변중, 영경초, 문성초등학교, 동평초등학교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정건희 대변인님. 예.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단일화에 나서느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어떻게 뭐 하느냐 빅 플랫폼에 서느냐. 자,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것은 먼저 사퇴하자마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출마 선언을 해놓고 바로 단일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단일화 결과에 따라서 단일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된다면 가정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될까요? 일단 당위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에 먼저 그 다음에 단일화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삼지대에서 모든 세력을 규합한 이후에 우리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게 정치적 시너지는 더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출마를 조언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조언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당 정치라는 그 기본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사실 명분과 시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절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뭐 그 국민의힘 당 대변인이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나온다고 했다면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제가 생각을 여쭤본 합니다만. 것은 출마 자격 여부가 아니고 일단은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단일화하는 방법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단일화 방법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참모들은 아마 삼지대에서 모든 세력을 규합한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는 방식을 조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수록 한덕수 원안대행에 유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거대 정당이 배출한 후보에게 유리하지 삼지대에서 활동하는 분에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탄핵 또 내란으로 이어지는 대선 국면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바로 김현정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사과의 반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아닙니까? 네네. 그럼 공회 당시 공식 보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방송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겁니까? 협의하고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께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한 것이 뭐 처음은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당 지도부에도 해고 그랬고, 이번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도 당을 대표해서 연설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나 반성 메시지는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 권성동 또 원내대표, 또 전체 이 의원들이,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 계엄 선포 이후에 또 탄핵 소추 직후에는 탄핵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이미 이제 우리 그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여러 차례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실망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을 사과를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메시지고, 이번 윤희숙 의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메시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강성 지지층의 눈치 때문에 아주 진정 어린 그 사과라든지 성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했다라는 게 어떻게 사과가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번 파면되자마자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한 거에 대한 사과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 어린 그런 성찰이나 반성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정말로 뼈아픈 뼈저린 반성과 쇄신 그리고 보수 재건, 이 노력을 지금 해도 힘든 대선판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일관하면은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진정 어린 성찰이나 반성 이런 것들은 애매모호한 그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더 의견을 여쭤보고 김건희 의원께 반론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 2차 경선 토론에서 계속 이게 쟁점이 돼서 그런 겁니다. 탄핵 책임론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그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여러 차례 반성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결정된 4월 4일 이후에 제가 4월 5일 당 대변인으로서 또 이 탄핵 사태, 계엄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는 공식 논평을 내기도 했고요. 이 대변인 내는 공식 논평 자체가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메시지라고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충분히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본선 국면에 들어가면 그거와 관련한 보다 정확한 명확한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후보가 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이게 계속해서
서로 간에 책임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대로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게, 또 홍준표 후보와 또 김문수 후보는 또 한동훈 후보에게 당시에 당대표로 있으면서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또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조기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이 대선 정강정책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정강정책 연설로 나가는데 아무리 여의도 연구소 소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부가 몰랐을 리 있겠습니까? 저는 검토가 됐을 거고 국민 여론을 상대로 이중 플레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선을 생각할 때는 지금 스탠스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경선 국면에서는 어쨌든 이 분위기를 좀 압도하고 주도하는 것이 탄핵에 반대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다 보니까 지도부가 명시적으로는 못하니까 이런 정강 정책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윤희숙 여의도 연구 소장이란 이 타이틀 지위를 빌어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약간 여론을 떠보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당의 입장이라면 왜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겠습니까?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론 떠보기 하지 말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국민의 힘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건희 의원님 말씀 듣고 시간이 남으면 김현정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뭐 보수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방식이라는 거는 뭐 끊어내거나 뭐 절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제가 다른 프로에서 우리 김현정 의원님하고 얘기할 때 그 출당 조치, 제명 조치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박근혜 탄핵 시에도 저희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는 그 대선이 다 끝나고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 가는 것이고 그 단계마다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인데 그걸 뭐 간을 본다든가 그러면 조금 너무하신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게 국민들 향해서 하나하나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과 반성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메시지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얼마 전에 이제 그 반탄에,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재집권이라고 규정되어질 한덕수 총리의 한덕수 대행에 그 출마 관련해서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했고 당 사무총장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과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 세력, 윤석열과 등치되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통해서 내란 세력의 연장을 기도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KBS 여의도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